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일 관계 전환, 역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일본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 동아시아재단 운영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Korea-Japan Relations in Transition. Are setbacks over history surmountabl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Japanese,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Professor Bak Chur-hee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Professor Park. 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 세션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주 포럼 전체 주제가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 공존과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일 관계도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공존과 협력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한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연사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세 분은 여기 같이 오셨고, 가네하라 상은 같이 못 오셨는데, 우리 가네하라 상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가네하라상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가네하라상은 지금 현재 일본의 도시샤 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만은 일본의 전략 외교를 대표하는 그 외교관이자 전략통이시고, 그 내각 부장관보 그리고 NSC 차장을 역임을 하면서 일본의 특히 아베 시대의 외교를 직접 진두에서 지휘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서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를 지내신 적도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개가 거의 필요 없는 우리 일본을 대표하는 한국 전문가인 니시노 주니아 교수입니다. 게이오 대학의 이 화면이 일로 안 넘어가네요. 게이오 대학에 지금 에서 한국하고 동북아 문제를 가르치고 계시고,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적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통역이 필요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마 일본에서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언론이나 이 집필에도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에서 일찍 일본 오셔가지고 참가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신각수 대사님은 주일 대사를 역임하셨고, 외교부 차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만, 민간 역할에서는 그 한일 협력을 위한 민간인들의 모임인 세토 포럼의 이사장도 맡고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규선 대기자님은 타이틀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미스터 동아일보, 동아일보에서
각종 부장, 편집국장, 상무, 대기자 다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개건 연구원을 맡고 계십니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시고, 사실은 동아일보에서 우리 심규선 대기자님의 칼럼을 못 보는 게 제가 신문을 읽는 재미가 굉장히 떨어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예. 오늘 진행 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각 패널리스트들한테 질문지를 드렸고 답변도 간단하게 받았는데 한 2라운드 정도로 이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리면은 답변을 하시는 형태로 하시고요. 첫 번 라운드에서는 한 맥시멈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이 돌아갈 텐데 그때는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할 텐데 그때는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중간에 본인이 순서는 아니지만 얘기하고 싶다 할 때 투 핑거를 들면은 그때는 1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57을 기억하셨다가 대충 맞추면은 아마 저희들이 시간이 거의 빡빡할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신각수 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한일 관계가 특히 과거 5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다라고 하는 거에 토를 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한일 관계가 지금 다중 복합 골절 상황이다. 이게 여기저기가 다 부서지고 넘어져가지고 일어서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걸 픽스를 하려면 복합 골절이라는데 어디부터 좀 먼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런 소중한 자리에 일본 전문가분들과 함께 한일 관계의 회복 그리고 발전에 관해서 의견 교환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니까 그 사이에 잠깐 회복 기미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강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한일 관계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우리 박철희 교수님 지적했던 것처럼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 배경도 상당히 구조적인 측면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다중골절 상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10년간에 걸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일 관계를 정의한다면 서로 상호를 상대하지 않는, 즉 상호 경원 현상이 정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고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한일 양측에서 상대방이 레이더상에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현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뒷면에는 결국은 한일 간의 상호 신뢰 자산이 바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믿지 않고 일본도 한국을 믿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호 간의 이해, 인식,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격차가 확대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는 복합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초불확실성 그리고 초변동성
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본 것처럼 동맹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한일 간의 현실은 정반대로 역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제일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의 격차가 많이 해소되면서 일종의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1965년 한일 관계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한일 간의 1인당 GDP 격차는 대강 9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가를 감안한 1인당 GDP로 얘기를 하면 거의 이미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고 아마 명목상으로도 조만간 한국이 일본을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요즘 환율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이르는 그 자체가 과거의 한일 관계가 서로가 상대방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양국 모두 전전세대에서 전후세대로 교체가 됐습니다. 주류가 교체되면서 한국에서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후 세대도 잘 알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엔 전후 세대는 사실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특히 더 한일 관계가 많은 격돌의 양상을 보였는데 그 뒷면에는 결국 한국의 좌파 민족주의와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가 충돌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더 관계가 악화됐고 또 한일 간의 법과 정의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 한국은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정의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그 정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확립된 정의라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성이 개재된, 그러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 면에서 좀 흔들리는.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굉장히 법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한 문화, 거기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한일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신뢰 자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 자산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고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일부터 먼저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한국은 투트랙입니다. 과거사 현안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를 좀 협력가능한 것은 앞으로 가져가자는 입장인데, 일본은 한일 관계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원트랙 입장을 지금 현재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 또 쉬운 일, 이런 것도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한일 관계를 가장 지금 옥죄고 있는 것이 강제동원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화 문제를 일단 동결하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강제동원 문제로 파생된 일본의 통상규제, 한국의 지소미아의 아주 복잡한 기술적인 용어로 종료의 정지 상태에 있는 이것을 정상화하는 그러한 일종의 미니 패키지가 가능한데, 과연 이 동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금화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나야 하라상한테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각수 대사님께서 한일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통증을 빨리 극복을 하고 진짜 성장을 더 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제가 한일 관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은 underutilized potential for cooperation,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거를 갈등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야 하라상처럼 이렇게 전략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오래 본 분이 보면은 세계 질서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특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여러 면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수정주의 세력들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미국의 중심으로 한 패권 질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나리아상이 보셨을 때 한국과 일본이 이 협력이 가능한 여지 또 왜 협력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지 또 그 협력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 해안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7분. 나눠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한일 관계의 악화는요, 확실히 표면상 하나의 현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일 관계의 진정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요, 한일 간의 그 관광객의 숫자가요, 수백만 명에 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한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정도가요, 트시마 해협을 넘어서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서울 대사관에 부임했을 때는요, 가기 전에 제가 공부를 하려고 일본의 큰 기노쿠니야 서점에 갔더니요, 한국과 관련된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보면요, 한국 책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K-팝이라든가 한국의 TV 드라마 굉장히 많이 일본에 유입되고 있어서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도 있는데요. 한국의 국력이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GDP가 캐나다와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G7에 포함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비와 관련해서는요, 단년만으로 보면은 일본보다 많습니다. 일본의 4분의 1 정도 경제 규모인데 군사비는요, 단년도 예산으로 보면 일본을 뛰어넘어가고 있고요. 군사 산업에서 본다면 일본이 완패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군사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 이렇게 확실하게 협력을 한다면 한반도는요, 절대적으로 안정화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질서라든가 국제 질서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한일 양국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 감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내에서 보면 한국 드라마, K-팝 인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대적으로 본다면은요, 시니어층들, 이 남성들이요, 한일 관계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한국 정말 좋아하고요, 젊은 일본인들은요, 전혀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 나쁜 측면만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요, 그 가시처럼 작용하고 있는 게 역사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대로 잘 바라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일 양국의 좋은 측면을 먼저 보고 제대로 잘 보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의 전략적인 어떤 협력의 중요성, 이것에 확실하게 눈을 돌려서요, 그런 상태에서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문제는요, 위안부 문제하고 달리
2015년에 처리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협상과 관련되는 기록을 전부 다 꺼내서 그것과 관련된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이에 대해서 타협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잘 협의해서 이것을 해결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측은 아마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요. 이것은 신각수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은 해결됐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할머니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기금을 만들어서요. 아베 총리 때요. 그래서 그런 기금을 설립을 해서 일본은 열심히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역사라고 그러면 나쁜 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 모두 천수백 년에 걸친 아주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경우에는 원래 민족의식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고구려의 승려들이 서로 교류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한일 양국의 역사 속에서 서로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식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간의 좋은 부분에다가 조명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에다 조명을 하는 그런 교류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전에 사실 이 전쟁 전에는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존경할 만한 부분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존경할 부분을 알면은 정말 신뢰를 쌓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 텐데, 사실은 서로 나쁜 것만 쳐다보려고 그러는 버릇을 아직도 서로 못 고치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규선 대기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한일 관계를 좀 더 낫게 만들자 그러는 거는 일본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것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고, 사실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수차례 이미 포명을 한 바가 있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강제징용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강제징용 관련된 현금화 방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심 기자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게 남아있는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계기가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멘트를 하기 전에 뒤에 지금 여기 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데,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오면서 어느 고등학교냐 물어봤더니 삼성여고와 그다음에 서귀포 고등학교라는데, 아마 다른 학교도 또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지역의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 수업의 일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세션에 가서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열린 자세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기 아시다시피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에도 나오지만 제주도가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후배들이 여기 와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서울에서 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서도 비슷한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나 심포지엄이 있을 때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고, 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까 그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일본보다는 좀 더 열린 자세로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빚진 게 별로 없는 그런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시절부터 비롯해서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100일 기자회견, 그 다음에 광복절 축사 등을 통해서 일관되게 일본은 한국의 파트너로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노력하겠다.
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증거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민관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7월 4일, 7월 14일, 그 다음에 8월 9일, 그 다음에 9월 5일 네 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아마도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아마 정부는 어떤 안을 만들고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게 주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는 대단히 확연하다. 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자세 외교를 하느냐, 굴욕 외교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민간협의회 저도 멤버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바뀌어서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고민의 결과로서 뭔가 보여주는 것은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다. 그것이 민간협의회고 우리 민간협의회에 참석한 멤버들은 일본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의 입장에서 또는 세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이 서로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얘기했고 아마 민간협의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민간협의회 멤버였기 때문에 마치 거기서 나온 얘기를 다 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제가 저널리즘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듣고 보고 느꼈던 것을 정리를 한다면 아마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이 가장 발등에 불이라고 하는 이 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대의변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의변제는 뭐 아시다시피 제3자가 돈을 내는 것을 전부 대의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의변제를 국가가 내는 것도 대의변제, 그 다음에 일부 기업이 내는 것도 대의변제라고 해서 대단히 혼동되고 있는데 저는 국가가 내는 것을 협의의 대의변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내는 것을 광의의 대의변제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국가가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그 협의의 대의변제는 있을 수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아마 납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가가 돈을 내고 부상권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기업이 내는 것인데 기업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1965년 청구권 자금을 받았던 16개 기업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포스코를 비롯해서 도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객출해서 그걸로 배상금을 대신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광의의 대의변제 방법으로서 채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한국 기업만 낼 경우에 우리 한국 국민의 정서라든가 또는 피해자 그룹에서는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피고 기업한테 면벌부 많은 사람들은 면제부라고 그러는데 저는 면벌부라고 쓰겠습니다. 죄는 이미 저지른 것이고 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면제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면벌부를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일본 기업한테 피고 기업한테 면벌부를 줄 것이냐라는 면에 대해서 한국 기업과 피해자 그룹에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도 제가 볼 때는 돈을 객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기 하나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피해자 그룹에서는 사과와 사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과와 사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하는 방법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 이 두 가지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이냐 또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의 정부가 소위 말해서 사과나 사죄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려운 국면이 남아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이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일본의 협조가 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풀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늘 주장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일본도 이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동시에 협조를 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심규선 대기자님은 현역 기자가 아니신데도 들어오실 때 벌써 취재까지 다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고등학교 이름까지 내시는 거 보고 아직도 현역 기자의 이 티를 그냥 아직도 안 벗고 계실 때는 존경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강제징용에 관련된 그 현금화 방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지금 내주셨는데 우리 니시노 상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선 한국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다른 점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문제가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사실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을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쭈고 싶고요. 저번에 여기 패널리스트로 가신 분들이 전부 다 오신 분들이 한일 포럼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한국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 열의가 상당히 있는데 일본은 한국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냉랭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이 괴리가 있는 건지 이게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양쪽이 손뼉이 맞아야 되고 손뼉이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시간상으로도 좀 움직임이 싱크로나이즈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현 상태에서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慶應義塾大学の西 네, 감사합니다. 개요대학의 니시노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 세션에 초청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도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철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한국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분위기보다 일본의 분위기가 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냉랭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동아시아연구원 갤로 NPO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걸 봐도 예를 들어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측은 81%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 비해서 일본 측은 한 53%만 그래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3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신정부하에서 한일 신정부가 들어섰지만은 한일 신정부하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45%가 그럴 것 같다, 그럴 거다라고 답했는데 대해서는 비해서 일본 측에서는 불과 26%만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철 교수님 질문에 이제 답해야 되는데요. 왜 일본이 이렇게 냉랭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과거 10년 동안의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실망감도 있고 또 일본 측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한국 쪽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다. 그러한 느낌, 그러한 분위기가 일본 측 그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일본 국내 여론 또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충만돼 있다. 그렇게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평가하고 있고, 일본의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윤석열 정부하고 꽉 손을 잡아도 다시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현 시점만 봤을 때도 윤 정부가 근내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한국 근내 분위기가 확실히 형성될 것인가라는 위기심, 걱정, 그런 게 일본 근내에 아직까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의 자세, 언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양국 근내의 여론이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언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 측도 그렇고 한국 측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양국 국민들이 그 상대방의 지도자의 언행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베 총리의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일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언행이 아직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5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정책이 나쁘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요크 와카라나이라는 분위기가 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라는 분위기가 일본 근내에 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 일관성이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장기적으로,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네하라 선생님께서 그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 교류라든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잘 계획된 그러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은 상호 반문을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보다 좋은, 보다 의미 있는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말로 하셔서 일본분 맞으세요? 100% 일본 사람입니다. 예. 저도 가끔 그러는데, 여기서는 한국말 하지만 일본 가면은 세미나 가다가 가끔 가다 일본어가 그냥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쭉 있으면 아마 비슷하게 청중들이 전부 다 한국 분들이니까 그냥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게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의지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이 양국 간의 관계라는 게 사실 한 번에 통 크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건데, 사실은 지난 한일 관계의 역사를 보면은 통 크게 다 한 번에 해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나중에 또 수정하고 고치고 그러는 리피티드 게임을 계속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 시어리로 얘기하면 싱글샷 게임을 한 번에 딱 끝내면 다 좋은데, 사실은 리피티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 느낌인데, 리피티드 게임을 할 때도 서로 신뢰를 쌓고 이게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서로 한국하고 일본 서로가 사실은 그렇게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 대사님께서는 직접 협상도 나셔보시고 여러 가지 전략도 짜보시고 그랬는데, 이 한일 관계를 갖다 지금 현 상태를 좀 더 낫게 만들려면은 이런 점에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일 관계는 어느 이웃
나라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세기의 그 불행한 관계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관계를 관리,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일대사로 근무했던 게 2011년부터 13년 가장 좋은 때서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한 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았던 때를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올해 내년 초까지 해서 2011년 당시로 좀 돌아가는 게 전 한일 관계에 종사해온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 꿈입니다. 그걸 전 한일몽이라고 제 스스로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저는 좀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한일 관계를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보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4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서 미래로입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제가 외교부 입부할 때서부터 지금 퇴임한 지 10년이 지난 거의 50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안인 그 강제동원 문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빨리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정말로 한일 관계를 미래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일 관계는 이웃 관계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일 간에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시야를 양자 관계에서 지역과 글로벌 관계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이 일종의 프로세스의 전환이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심기선 대기자께서도 우리 고등학생들 여기 와서 이 방청하는 거 상당히 인상 깊게 저도 들었고요. 아까 간해하라 교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20대 30대 한일 간의 상호 감정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저는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시 청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야말로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서 좀 청년 세대의 시각을 가미한 그리고 그 시각이 좀 더 반영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좀 관리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늘 한일 관계는 뺄셈의 외교를 해왔습니다. 서로 양국 간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뺄셈만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덧셈 외교로 빨리 전환해서 게임 이론에 의한 그 포지티브 썸 게임을 이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전략 환경은 한일 간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이 거의 완성이 되고 굉장히 유례 없는 핵 독트린을 굉장히 이 선제 공격을 포함한 핵 독트린을 최근 발표했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한일 간의 이 덧셈의 외교를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한일 관계도 재조정해 간다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안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면 빠른 템포로
회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논점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 덧셈 외교, 뺄셈 외교 말씀하시니까 요새 아주 디지털화가 돼가지고요. 덧셈, 뺄셈도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부 다 휴대폰 꺼내서 계산기에 넣든지 아니면 뭐 이 계산기를 전부 다 두드려서 자기가 덧셈, 뺄셈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 외교하려면은 자기가 덧셈, 뺄셈 다 계산해보고 어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기계에다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가나라 상한테 다음 순서 여쭤보겠는데요. 가나라 상은 현장에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고 뭐 일본의 대외 외교를 전체적으로 참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셨는데 사실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들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이런 국내 사정으로 보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다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해외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거꾸로 그 일본의 수상관제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래 봤을 때 한국은 이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관계 개선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코리아가 되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한반도를 넘어선 전략적인 구도하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패전해서요. 한국, 대만에서 철수를 했었죠. 한국, 대만의 방위를 미국에게 맡기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말은요. 한국이나 대만에서 전쟁이 있다면 일본은 후방기지가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90년대에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요. 오부지 아주 훌륭한 오부지 총리가 탄생을 해서요. 일본은 굉장히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했던 것은 후보 기지뿐만 아니라 한반도라든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무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공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항상 바라봐 왔습니다. 한국은 항상 앞을 보니까 북한만 보고 오히려 일본은 바라보지 않고요. 뒤에 보면은 일본과 미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넘어서서 한국의 국력은 굉장히 글로벌한 힘이니까요.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벌한 전략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요. 사실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은 한국의 민주화 이후입니다. 1980년 이후. 그 이전까지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요. 한국의 독재 정권과 미국의 일본의 자민당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면서 좀 안 좋아졌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내에서 이른바 좌파 세력들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무렵입니다. 일본의 냉전 구조하고 서로 공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사회당과 자민당이 서로 싸웠었죠. 자민당은 미국 편이었었죠. 한나라당, 국민의힘 이쪽이 의원들이 미국 쪽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좀 북한 쪽이고요. 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좌파, 일본의 좌파, 일본의 우파, 한국의 우파가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하고 있고 서로 다른 파끼리 또 싸우고 있죠. 일본의 근데 좌파들은요 굉장히 지금 연령대가 높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급진적이죠. 근데 굉장히 일본의 좌파보다도 30살 정도는 좀 젊을 겁니다. 40, 50대 정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자 의견이 제대로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대가 교체가 되면은 근데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내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100%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정적인 부분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 제시를 써가면서 우리 한국은 북한만 보고 있고 뒤에 있는 일본을 잘 못 본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방위 태세를 쭉 큰 눈으로 보면은 한미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앞만 쳐다보니까 뒤에가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심규선 대기자님한테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이게 생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괴리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늘 과제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간단한 문제 같으면 이건 이번엔 그냥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는 제기하지 맙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양국 간에 느껴지는 괴리 그리고 그걸 혹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신 대사님께서 본인이 대사로 재직할 때 있는 2011년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도쿄 특파원을 하던 2002년도 한일 공동 월드컵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사실 제가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교과서 문제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우리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가고 일본이 16강에서 아마 좌절됐을 때 일본의 언론에서 약간 좀 한국의 어떤 그 승승장구에 대해서 야 한국 홈 어드밴티지를 너무 받는 거 아니냐? 라는 조금 시기 어린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운도 실력의 일부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음해성 그런 기사는 사라졌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의 염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증거인데 그런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어떨까? 지금은 오히려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더 문제화하고 또는 더 침소봉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제 생각할 때는 2002년 월드컵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괴리의 문제 저는 세 가지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 주장할지 모르지만 요 문 밖을 딱 나가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사과한 것만 기억을 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이 사과를 뒤집어 엎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악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 문화와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젊은이와 문화에 맡기는 건 좋으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짐을 떠넘기는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문화와 젊은이는 보완제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에서는 당연히 위정자도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익을 걸고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는 혐한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는 반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한 한일관계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소신껏 설득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국익에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도 보면 정파와 정파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시다시피 약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북한 문제와 그다음에 북한 문제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좀 확연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보수는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한일 관계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소위 말해서 진보 측은 그 정반대를 갖고 있어서 지금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유효한 정책적 수단을 쓰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금 한일 간의 문제인 징용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요, 입법으로 푸는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걸 이용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 바로 그런 얘기고,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55년도 이후에 5년을 빼고는 지금 수십 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 정권이 서서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좀 엄격한 태도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정파와 정파의 괴리가 심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괴리가 또 있습니다. 이 제주 포럼에 있잖아요. 한일 관계를 잘해보자고 하는 포럼이 세션이 4개나 있어요. 가장 많습니다. 오늘 3개, 내일 하나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아까 우리 니시노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한국이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이미 해결됐다거나 또는 지금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하거나 논의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그 입장은 한국도 똑같다. 저는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정 안 돼서 기브업을 했을 경우에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지탄받을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일본이 안 받아주는 거 그걸로 끝이고, 특별히 무슨 엄청나게 상처받을 일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이 시점에서 뭔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누가 얘기했듯이 10년 정도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어떤 협조를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한일 문제는 늘 풀릴 것 같아도 안 풀리고 또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본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시대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갖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충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또 이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서로 이게 한 스텝을 잘못 디뎠다가는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관계가 서로 지도자들이 이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한일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동시 행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게 앞으로 몇 달간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니시노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오래 보셨으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돌아갈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많이 변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너무나 커졌고, 두 번째,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너무나 커졌고, 세 번째, 거기에 더해서 세계사적인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한일 관계, 한일 협력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재건축 혹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네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양국의 근내 정치가 자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일 관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세대가 중요하죠. 천년 세대들은 10년 전, 20년 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이 토대를 우리 세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윤 정부가 한국 국내를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가장 관심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거를 일본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심기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키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나 일본이 과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총리 스스로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한국 국민들에게 더 와닿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스케줄을 약간 말씀드리자면은 그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게 한일 정상회담이죠. 그만큼 정상끼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국 정부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현금화 문제에 있어서의 보다 그 진정한 구체적인 처치가 없으면은 일본 국내 설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만나기 위한 만남은 일본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는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기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본 쪽의 주된 관점이죠. 그런데도 저는 9월 예를 들어 9월에 유엔 정회가 있습니다. 그때 키시다 총리가 갑니다. 윤 대통령 아마 가시겠죠. 거기서 일단은 정상회담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 현안이 남아 있으니까 본격적인 회담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다음에 11월에 마리에서 G20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조금 더 진전된 내실 있는 회담을 할 수 있으면은 내년 23년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마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히로시마에서 23년 5월에 G7 사미트가 있습니다. 키시다 총리의 그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키시다 총리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교 행사입니다. 거기에 윤 대통령이 초청이 될 겁니다. 거기서 보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한일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세에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개선의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놓치면은 정치 일정이 너무 어렵게 한일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24년 4월에 정선이 있죠. 그리고 일본도 24년 9월에 자민당 전제 임기가 옵니다. 그러한 스케줄을 조금 더 염두에 두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로드맵 같은 걸 조금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니시노 교수님께서 한일 관계의 구체적인 정치 외교 일정을 잘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심 기자님 두 핑거니까 간단하게 우리 니시노 교수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런 자리에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니시노 교수가 일본의 분위기가 한국과 손을 잡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한국 정부나 또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걸 일부러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일본이 달라졌다는 것을 한국인 또는 한국 정부는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밀어붙이면 결국은 굽히고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입니다. 노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일본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본이 한국화됐다. 일본도 한국처럼 바뀌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를
정치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예전에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 일본 국민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정치끼리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일본도 일본 국민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한국화됐다. 그런 부분을 우리 한국 국민도 이해를 하고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대기자님께서 책을 하나 새로 쓰셔야 되겠네. 옛날에 전효 기자가 일본 특파원 오셔서 일본은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심규현 대기자님께서 예전에 일본은 없다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니시노 교수님께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상회담은 가급적이면 일찍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신각수 대사님하고 우리 가네하라 상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니시노 교수께서 말씀하신 스케줄은 굉장히 현실적인 스케줄입니다. 유엔에 갔을 때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발리에 가서 다시 만나서 좀 더 이 신뢰를 더 쌓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내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스케줄은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 유엔 총회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게 좋겠는지 하는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부딪힐 경우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디테일하게 너무 얘기하지 않으면은 또 이게 신뢰가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느낌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걸 조절을 하면은 좀 양국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대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예. 제 개인적으로도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구와 달리 사실은 이 상향식보다는 하향식 의사결정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양국의 외교부나 외무성보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총리 관저가 외교 정책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양국 정상이 하루빨리 만나서 문제점에 대한 상호 인식을 교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기회는 빨리 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본 측에서 꺼려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 뒤에 현금화라는 조치가 떨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내각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정상회담을 계속 미루고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금화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윤덕민 대사도 언급했듯이 그 동결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강제동원 문제 자체를 2단계적인 해법을 통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해결이 목적인데 최종적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에서 보는 한국의 정책이라는 건 5년마다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합의는 굉장히 버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회 입법을 함으로써 우리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대체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도모하지 않으면 강제동원 문제는 계속 다시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땜빵식 해결이 아니라 이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당장 급한 것은 현금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막는 조치는 별도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제3자 채무 변제인데, 그걸 이제 요즘 우리 언론에서는 대의 변제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현금화를 동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제3자 채무 변제의 수단을 동원하고, 해법에 관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한국 정부가 뒤로 빠져 있으면 절대 일본 정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가 최종 해결에 관해서는 적극 관여해서 해법을 만들고 일본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관행하상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정도의 커미트먼트를 하면 좋겠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 한다 그럴 때. 네, 감사합니다. 한일 간의 외교 문제, 진정한 외교 문제라는 점을 잘 논의를 해서요. 사실 외교라는 것이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죠. 분쟁이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로서의 업무니까요.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안전 보장상의 이익은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중국의 최근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반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본 내의 안보 관계자들은요,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정권이라면 보수 정권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도요,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은 소니보다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은 전부 일본의 회사가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큰 기업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한과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 부분을 정권 간에 서로 얘기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한국은 굉장히 유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외교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외교는 50대 50이라든가 51대 49라든가 49대 5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그런 해결 방법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무승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현금화를 동결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끌어나간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긴 안목에서 하는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패배하게 된다면요, 정상회담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사실 50세 된 굉장히 어느 정도 어엿한 나이를 먹은 그런 나라니까 그 정도의 외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행상이 희귀학계가 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우리 심기선 대기자님하고 니시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이 협상하고 얘기를 할 때 참 솔직한 얘기들을 요새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좀 다 털어놓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그냥 형식적이고 지침 있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도 사정이 있고 일본도 사정이 있어서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은 힘든 게 있다. 일본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힘든 게 있고 가능한 것들이 있고, 한국도 가능한 게 있고 사실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한일이 그 희귀학계를 좀 추구한다 그럴 때 이거는 가능하고 이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니시노 성부터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소위 사과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했는데도
한국 측에서 일본은 전혀 사죄하지 않았다,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그 관계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관계 구축의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한국 분들이 그 원하는 새로운 뭔가가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시다 총리는 아베 총리하고 뭐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키시다 총리가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왔고 어떤 담화를 해왔고 그런 걸 다시 스스로가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위드 코로나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도 되도록이면 빨리 이 비자를 노비자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서서히 이 해결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네. 예, 심규선 의원님. 아까 그 식기와께 무승부,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승부다. 그 뭐 100% 이기고 지는 건 없고, 뭐 50대 50이든가 49대 51이든가 51대 49. 이런 것이 외교라고 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무승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무승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는 독특하게 상대방한테 뭔가를 양보를 해줌으로써 무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일본한테 꼭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일본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승부의 조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번 가장 중요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피고 기업이 참여를 안 하면 한국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어떤 사과와 아까 우리 니시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고노 다마라든가 또는 간 다마를 언급하는 것만이라도 예전의 거를 언급하는 것만이라도 해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일본한테 한국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이번 합의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로서는 최종적인 합의다. 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신 대사님 말씀하신 듯이 그것이 입법합니다. 법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또는 군인 군속 문제든 이 징용자 문제든 이렇게 피해 그룹을 한국 정부가 이제 모두 책임지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한국 입장에서 가능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니시노상 투핑건. 네, 아무래도 양국 관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카네하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춘추 국가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예정 한국 외교에 보다 또 더 넓은 외교, 보다 세계를 보는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오퍼튜니티 기회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계속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걸 추진해 와 있었고, 또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박철익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한일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보고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새로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양국 국민들이 보다 더 자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마 꼭 하시고 싶을 얘기가 있을 텐데 30-40초만 드리겠습니다. 모두 한 분께 30-40초 드릴 테니까 남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신각수 대사님. 예, 아까 가네하라 교수께서 한국이 앞만 보고 뒤를 안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 정책이 바뀐 거는 저는 방향으로 표시하면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 정부가 북한과 중국 위주의
외교 정책을 폈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주변의 유동적인 전략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기사 정부가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호응을 하는 것이 이러한 전략 변환을 스무스하게 하고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요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네라상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는 외교 관계 중에서도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강하고 한국은 왼쪽이 좀 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서로 이것이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밸런스를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좌파들이 제가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오부치 총리하고 굉장히 좋은 사이를 유지하셨죠. 좋은 그 시대를 구가했던 그 시기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기였습니다. 또 일본의 국회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대승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아시아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국의 리더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뭐 됐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빨리 한일 관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심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케줄은 상당히 이산적인 스케줄이고 현실적으로는 일본 끝내 전체 일정이나 봤을 때는 유엔 총회에서도 한일 회담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 대사님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 돌이켜볼 때 마지막에 본격적인 양자회담 2011년 12월 교토에서의 노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 회담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전부 다 잘 엄수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세션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이 사회를 맡은 건 제가 동아시아 재단에서 이번에 이 세션을 주최를 하는데 제가 거기 이사로 있으니까 사회를 맡으라고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고 딴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은 사회나 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전문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을 오늘 얘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만 실천을 하도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진지하고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멀리 우리 니시노 상은 일본에서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가네라 상 한번 직접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뭐 제주든 서울이든 동경이든 어디든 직접 만나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두 분 패널리스트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 좋은 발표 토론해 주신 참석자들한테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